엄마, 나 이제 남자로 안 살아. 강태웅은 5년 전에 죽었어. 장대비가 쏟아지는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여자를 보며 영자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슬픈 눈빛은 영락없는 내 새끼 태욱이었습니다. 나 그냥 엄마 딸 민정으로 살면 안 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돌아온 거야. 아들이 딸이 되어 나타난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영자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자식을 품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재래시장의 뒷골목. 영자 씨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무거운 철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어놓았지만 영자 씨의 가슴속은 그보다 더한 천둥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자 씨의 하나뿐인 금쪽 같은 아들 태욱이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딱 5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없이 홀로 국밥을 팔아 검사까지 시킨 귀한 아들이었는데 그 잘난 법복을 입고 큰 도둑들 잡겠다며 호령하던 아들은 5년 전 어느 날 밤 연기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생사라도 알면 가슴에 묻기라도 할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기별조차 없는 아들을 기다리며 영자 씨는 매년 오늘이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사상을 차려왔습니다. 죽었다고 믿기엔 너무나 아까운 내 새끼였기에 제사상은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어딘가에서 떠돌고 있을 아들의 영혼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간절한 신호였습니다. 영자 씨는 눈물을 훔치며 시장통에서 제일 크고 붉은 사과를 골랐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살아온 5년, 이제는 눈물도 말랐을 법한데 아들 생각만 하면 여전히 가슴이 사정없이 아려옵니다. 주방에서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굽느라 여념이 없을 때 시장통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조용한 시골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화환들이 영자 씨네 가게 바로여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건물 앞으로 줄지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번쩍거리는 검은색 세단차가 멈춰서더니 모델같이 키가 크고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정, 서울에서 내려온 유능한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다들 입을 벌리고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이런 누추한 시장통에 저렇게 예쁘고 귀한 변호사가 웬일이냐며 수군거렸죠. 영자 씨는 무심하게 그 모습을 쳐다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런 아가씨는 우리 같은 서민들과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정 변호사의 개업식 날, 시장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공짜 떡과 수건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 중에는 영자 씨의 속을 사정없이 긁어놓는 시동생 강철구도 끼어 있었습니다. 철구는 형수인 영자 씨의 가게 부지를 건설회사에 팔아넘기고 한몫 챙기려 혈안이 된 인간이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옆집에 변호사가 왔으니 내가 법대로 좀 물어봐야겠어요. 이 가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고요. 철구의 비아냥에 영자 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사상에 올릴 조기를 뒤집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도 내색하지 않는 게 영자 씨의 굳은 성미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개업식으로 소란스럽던 옆집에서 민정 변호사가 직접 떡상자를 들고 영자 씨네 국밥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옆에 새로 이사 온 변호사 민정입니다. 이웃사촌인데 떡 좀 드셔보세요. 민정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습니다. 영자 씨는 엉겁결에 떡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이 이런 데를 다 오시고 고맙습니다. 개업 축하드려요. 영자 씨는 민정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에 주눅이 든 것도 있었지만 민정이 웃을 때 입가에 생기는 작은 보조개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간지렸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가게 안에 차려진 제사상을 보더니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저 배가 고픈데 국밥 한 그릇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들깨가루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영자 씨는 서둘러 국밥을 말아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 주문하는 방식이 참으로 특이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들깨가루는 3숟가락 듬뿍 넣어주시고요. 파는 전부 다 빼주세요. 제가 파 냄새를 싫어해서요. 영자 씨는 주방에서 뚝배기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들깨가루 3숟가락에 파를 전혀 넣지 않는 식성, 그건 사라진 아들 태우기가 어릴 때부터 고집하던 유별난 입맛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나 세상에 식성 까다로운 사람이 한둘인가. 별걸 다 가지고 태우기 생각을 하네. 영자 씨는 스스로를 타박하며 국밥을 내갔습니다. 민정은 국밥이 나오자마자 젓가락을 들더니 탁탁탁 3번을 부딪혀 길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밥그릇 뚜껑을 뒤집어 놓고 그 위에 김치를 한 점 얹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모습, 저 행동, 우리 태우기가 밥 먹을 때마다 하던 짓과 어쩌면 저리도 똑같을까. 그저 저점고 예쁜 아가씨가 죽은 아들과 식성이 비슷하니 아들 생각이 더 나서 울적해질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입맛이 참 특이하시네요. 우리 아들도 꼭 그렇게 먹었거든요. 영자 씨의 말에 민정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영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역시 맛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통하나 봐요. 아주머니 국밥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민정은 매일같이 영자 씨네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민정 변호사가 영자 씨네 국밥에 중독됐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영자 씨도 처음이 경계심을 풀고 민정을 딸처럼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여전히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철구의 행패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구가 험상궂은 사내들을 데리고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손님들도 없던 시간 철구는 영자 씨의 가게 탁자를 발로 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수님, 이제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으쇼. 건설사에서 보상금 줄 때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 가게 확 무너뜨려 버릴 거니까. 영자 씨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도련님, 이 가게는 형이 남긴 유일한 가산이고 우리 태우기가 어딘가에서 살아 돌아오면 밥 한 끼 뜨뜻하게 먹여야 할 곳이에요. 내가 죽어도 못 판다니까요. 철구는 코웃음을 치며 영자 씨를 밀쳐버렸습니다. 영자 씨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신음하자 철구는 서랍을 뒤져 인감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남이 영업장에서 협박에 폭행까지 이거 전부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민정 변호사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정의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철구의 행패가 고스란히 찍히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의 포스에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안일에 웬 간섭이야? 민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철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날카로운지 마치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바닥에 앉아 민정을 올려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렇게 화나니까 우리 태욱이 검사 시절에 죄인들 취조할 때랑 분위기가 참으로 비슷하구나. 역시 배운 사람들은 기백부터가 다르다며
속으로 열을 내둘렀습니다. 민정은 법조문을 줄줄 외우며 철구를 압박했습니다. 주거침입, 업무방해, 협박, 폭행치상까지 조목조목 따져 묻는 민정이 목소리에 철구와 사내들은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철구 이 코앞까지 다가가 경고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한 번만 더 아주머니 괴롭히면 내가 변호사직을 걸고 당신 교도소에 쳐넣을 줄 알아. 알겠어? 민정이 서슬퍼런 호통에 철구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영자 씨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늙은이를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지 정말 생면부지 남남인데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쩌나 몰라요. 민정은 영자 씨의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민정의 손은 따뜻했고 영자 씨는 그 온기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온 심성고운 변호사가 시장통의 억울한 할머니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아주머니, 저남나만이에요. 옆집 이웃이잖아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 부르세요. 제가 아주머니의 든든한 변호사가 되어드릴게요. 민정이 말에 영자 씨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라진 아들 태우기가 있었다면 분명히 민정 변호사와 친하게 지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을 가게 안으로 들여보내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했습니다. 민정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드님이 참 잘생기셨네요. 분명 어딘가에서 아주머니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영자 씨는 영정사진 속 태우기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변호사님처럼 멋진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변호사님을 보니 우리 태우기 생각이 더 나네요. 민정은 대답 대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는 노을이 민정이 얼굴에 비치며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뒷모습을 보며 어쩐지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름 도성별도 다른 낯선 아가씨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자꾸만 정이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음식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우가, 오늘 옆집 변호사님이 나를 도와줬단다. 참 착한 아가씨야. 너도 어딘가에서 보고 있지? 엄마 걱정 말고 너도 가서 밥 꼭 챙겨 먹어라. 영자 씨는 민정이 준 떡을 한 조각 떼어 먹으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한편 옆 건물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민정이 불을 꺼놓은 채 영자 씨네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영자 씨가 태우기의 첫 월급 때 사주었던 낡은 손수건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돌아왔어. 이제 엄마 옆에서 절대 안 떠날 거야. 내가 엄마 지켜줄게. 민정이 나직한 혼잣말은 밤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와서 또 난리를 쳐놓고 갔네요. 시동생 철구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떠난 자리에는 깨진 그릇 조각과 영자 씨의 한숨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을 치맛자락에 문지르며 바닥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때 하얀 손 하나가 영자 씨의 손을 부드럽게 가로막았습니다. 민정 변호사였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다치시니까 저기 앉아서 좀 쉬세요. 민정은 익숙한 솜씨로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어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남남인 변호사가 왜 이렇게까지 정성인지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영자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껴두었던 대추를 꺼내 진하게 차를 우려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도련님이 워낙 성미가 불같아서 변호사님한테까지 해가 갈까봐 걱정되네요. 민정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영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대추차의 김이 민정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법은 그런 사람들 막으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 아까 그분 도련님이라고 하셨죠? 원래부터 저렇게 행패를 부리셨나요? 영자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우기가 사라진 후로 철구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형이 남긴 재산이 탐나서 영자 씨를 싸지로 몰아넣는 시동생을 보며 영자 씨는 피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태우기가 있을 때는 감히 얼굴도 못 내밀던 사람이에요. 우리 태우기가 검사가 됐을 때 온 동네에 자기 조카가 검사라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가기별이 없으니 저렇게 본색을 드러내네요. 영자 씨는 벽에 걸린 태욱의 사진을 아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 태욱은 늠름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지만 민정의 눈동자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민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참 든든하셨겠어요. 아주머니는 아드님 믿고 평생을 버티셨을 텐데. 그 말에 영자 씨는 참았던 눈물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내 마음을 어쩌면 이렇게 잘 알아줄까 싶어서였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정말이지 우리 태우기가 변호사님 같은 딸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들놈은 무뚝뚝해서 속정도 안 보여주더니 결국 이렇게 애미 가슴에 대못을 받고 소식도 없네요. 변호사님 같은 딸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민정은 영자 씨의 손등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그 온기는 영자 씨의 시린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 이체온을 나눴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정 변호사의 사무실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네 국밥집을 지켜준 민정의 활약이 시장통에 자악 퍼졌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개업식 선물이라며 상인들이 억울한 사정들을 무료로 상담해 주었습니다. 영자 씨는 주방에서 국밥을 말면서도 틈틈이 옆집을 내다보았습니다. 당당하게 법을 설명하고 상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민정의 모습이 어찌나 멋진지 마치 자기가 낳은 딸이냥 뿌듯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이고, 민정 변호사님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천사라니까. 과일가게 박춘삼 씨가 영자 씨네 가게로 들어오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춘삼 씨는 영자 씨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시장의 마당발이었습니다. 영자 씨, 옆집에 복덩이가 들어왔어. 그동안 철구놈 때문에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민정 변호사가 있으니 든든하겠어. 안 그래? 영자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국밥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러게요. 춘삼 씨도 고민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변호사님이 아주 똑 부러지더라고요. 한편 시장통의 낡은 술집에서는 강철구가 건설회사 직원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낮에 당한 수모 때문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게 집애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 굴러먹던 변호사인지 몰라도 아주 법조문을 달달 외우면서 사람을 들들 볶더라고요. 건설회사 직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상우, 과거 태욱이 라이벌이었던 변호사였습니다. 상우는 민정이라는 이름에 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시장통에 처박힌 변호사가 감히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한다는 게 우스웠던 것입니다. 강철구 씨, 겁먹지 마세요. 서류만 완벽하면 변호사 할아버지가 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인감 도장 말고 영자 씨가 직접 사인한 것처럼 서류를 만드세요. 방법은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철구는 상우 가내민 돈봉투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형수도 조카도 보이지 않는 인간이었습니다. 철구는 영자 씨의 가게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들어설 거대한 쇼핑몰을 상상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퇴근길에 영자 씨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을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하루 종일 상담하느라 고생 많았죠? 오늘은 내가 특별히 수육을 좀 삶았어요. 같이 저녁 먹어요. 민정은 영자 씨가 내미는 수육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에게 태욱이 위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때는 참공부밖에 모르던 애였어요. 국밥 지병기가 오셉에서 친구들이 놀려도 자기는 이연기 냄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웃던 애였거든요. 검사가 돼서도 정인이 뭐니 하면서 큰 소리 치더니 지금은 어디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민정은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깔깔하게 느껴졌지만 민정은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엄마 앞에서 울지 않기 위해, 엄마 앞에서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민정은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변호사님은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나요? 이렇게 멀리 내려와서 고생하시는데 부모님이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영자 씨의 물음에 민정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아주 가까운 곳에 계세요. 제가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는 게 제 유일한 꿈이거든요. 영자 씨는 민정 의손을 토닥였습니다. 효녀라며 칭찬하는 영자 씨의 목소리가 민정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민정은 자신이 태욱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원수들을 처단하기 전까지는 결코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정은 영자 씨를 도와 설거지를 했습니다. 영자 씨가 말려도 민정은 고집을 부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 의원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뚝한 콧날과 하얀 피부, 태우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익숙한 분위기에 영자 씨는 자꾸만 마음이 끌렸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저 아가씨만 보면 왜 자꾸 우리 태우기가 겹쳐 보일까? 아들도 아닌 딸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할까? 영자 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저 자식 잃은 애미가 착한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약해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민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가며 영자 씨에게 작은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변호사님? 이 가게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예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철구 씨가 함부로 하지 못하게 장치를 다 해놨거든요. 이제 누가 와서 협박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 씨는 계약서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변호사비 한 푼 주지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민정이 어찌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통은 평소보다 더욱 어수선했습니다. 건설회사 직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 시장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시장 재개발 확정,
이주 보상협에 계시라는 문구가 영자 씨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곧이어 강철구가 위풍당당하게 영자 씨의 가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이제 끝났어요. 시장 상인들 절반 이상이 도장 찍었으니까 형수님도 이제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고요. 영자 씨는 깜짝 놀라 춘삼 씨와 다른 상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영자 씨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철구는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 하나를 영자 씨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보쇼. 형수님이 직접 사인한 동의서도 여기 있단 말이야. 이제 변호사가 와도 소용없어. 영자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사인을 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힌 서류를 보며 영자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구의 음모가 영자 씨의 목을 쬐어오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영자 씨는 옆집 사무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시장의 새벽은 차가운 안개 속에서 시작되지만 오늘따라 영자 씨의 등줄기에는 유난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밥집 주방 한 구석, 낡은 금고 안에 모셔두었던 인감도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영자 씨는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일까? 아니면 내가 어디에 잘못 든 것일까?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방 바닥을 샅샅이 뒤졌지만 도장 의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때 문득 어제 오후에 찐빵을 들고 와서 주방 바닥을 고쳐주겠다며 알랑방귀를 끼던 시동생 강철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도련님이? 아니지, 그래도 사람인데 재영수한테 그런 짓을 했을라고. 영자 씨는 애써 부정하며 가게 앞으로 나갔지만 시장 통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미 영자 씨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강철구가 벌써 건설사 사람들과 술집에 모여 계약서를 쓰고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영자 씨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시장 통끝에 있는 낡은 술집으로 다름질 쳤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술집 문을 열었을 때 영자 씨의 눈앞에는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동생 강철구는 건설사 직원들 앞에서 영자 씨의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이비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우기 검사 시절 라이벌이었다는 한상우 변호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내가 정말 사람이냐? 내 형이 피땀 흘려 일군 가게고 우리 태우기가 돌아오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여야 할 곳인데 어떻게 그걸 훔쳐다가 이 짓을 해? 철구는 영자 씨의 등장에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돈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좀 포기하세요. 태우기가 오긴 어디서 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애 기다리다가 형수님까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영자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에 미쳐 혈육까지 배신하는 시동생을 보며 영자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술집에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눈이 부시게 세련된 민정 변호사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정의 눈빛은 평소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이 강철구, 너 지금 그 도장으로 뭐하는 짓이야? 민정이 낮고 굵은 목소리에 술집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철구는 갑자기 나타난 변호사의 기세에 눌려 도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이거 우리 집안일이니까 참견 말고 꺼져. 민정은 비웃음을 흘리며 철구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민정은 철구가 들고 있던 도장을 단숨에 낚아채려 했지만
철구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러자 민정이 입에서 시장 통육쟁이 할머니들도 울고 갈 정도의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천하의 개쌍놈아, 내가 사람 새끼냐? 형수 뒤통수 쳐서 도장 훔쳐다가 술 처먹고 앉아있게? 너 지금 당장 그거 안 내놓으면 내가 내 모가지에 법전을 쑤셔 넣어서 평생 콩밥만 씹게 해주마. 민정이 입에서 나온 상상 초월의 욕설에 철구는 물론 옆에 있던 건설사 직원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예쁘장한 아가씨가 어떻게 저런 험한 말을 저렇게 차지게 할 수 있는지 모두가 너트리고 쳐다보았습니다. 영자 씨도 깜짝 놀라 민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저렇게 욕을 자랬나 싶으면서도 그 거친 말투에서 어딘가 모르게 든든한 사내 자식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정은 한상우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상우는 애써 태어난 척 민정을 도발했습니다. 민정 변호사, 이거 정당한 위임장을 바탕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품격 없이 욕설을 해도 되는 겁니까? 민정은 한상우의 얼굴에 침을 뱉듯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품격? 야 한상우, 내 놈이 과거에 태욱이한테 열등감 느껴서 뒤통수 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도둑놈이랑 짜고 치는 계약이 무슨 정당한 계약이야. 이거 당장 안 치워? 너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 내가 당장 고발장 써줄까?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개 터지게 맞고 나갈래? 민정이 기세는 마치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 같았습니다. 그녀는 철구의 손목을 비틀어 인감도장을 뺏어냈습니다. 철구가 아프다며 비명을 지르자 민정은 철구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엄마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쳐. 내 놈은 오늘부터 내 손바닥 아니야. 이 도장 내가 도난 신고 다 해놨고 이미 효력 정지시켰어. 이 종이 쪼가리 들고 가서 내 놈 사장한테 전해. 이 가게 건드리는 놈은 내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 죽여버린다고. 민정이 카리스마에 눌린 건설사 직원들은 짐을 챙겨 허둥지둥 술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철구는 민정 의섯을 퍼런 눈빛에 오줌을 지릴 듯 바들바들 떨며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를 부축해 일으키며 철구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강철구, 너 내일 아침에 가게 앞마당 싹 다 청소해 놓고 아주머니 앞에 무릎 꿇고 섰고 대제해. 안 그러면 내일 모레 교도소 출두서 받게 될 거니까 알았어? 민정은 영자 씨를 데리고 술집을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동안 영자 씨는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5년 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지킴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옆모습을 보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오늘 죽으려고 했어요. 민정은 영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아주머니 옆에서 평생 지켜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당당하게 사세요. 알았죠? 가게로 돌아온 영자 씨는 민정을 위해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 앉아 거친 욕을 하느라 칼칼해진 목을 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까 그 욕은 어디서 그렇게 배우셨대요? 점잖은 분이 어쩜 그렇게 속 시원하게 욕을 잘하시는지. 꼬구리 아들 태우기가 화났을 때랑 똑같더라고요. 민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사람인데 화나면 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놈들한테는 법보다 욕이 더 빠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머니 지켜드리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영자 씨는 민정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던 저 아가씨가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을 위해 정성껏 수육을 삶아내 왔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가 주는 고기를 한 점 크게 집어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고기는 언제 먹어도 최고예요. 꼭 제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맛 같아요. 민정이 그 한마디에 영자 씨는 또다시 아들 태욱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여전히 민정이 자신이 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착하고 강한 아가씨가 내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간절한 소망만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태우가 오늘 옆집 변호사님이 내 삼촌을 아주 혼쭐을 내줬단다. 내가 없어도 엄마 옆에 저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라. 너도 어딘가에서 이 모습 보고 있지? 엄마 이제 안 울기로 했다. 영자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 민정의사무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한상우와 강철구가 모의했던 서류들을 분석하며 다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빛에는 복수심과 함께 엄마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상우, 내 놈이 감히 내 어머니를 건드려? 내가 했던 모든 악행들 내가 전부 다 돌려줄게. 강태욱은 죽었지만 민정은 죽지 않았어. 민정이 낮은 독백이 어두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이제 시장의 평화는 잠시 찾아왔지만 더 큰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음을 민정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사의 거대한 자본과 한상우의 강교한 지략이 다시 영자 씨를 위협할 때 민정은 자신이 숨겨온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다음 날 아침 시장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청소를 하고 있는 강철구를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민정 변호사의 소문은 시장 전역으로 퍼졌고 이제 그녀는 시장 이수호신이자 영자 씨의 하나밖에 없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활짝 웃으며 국밥을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자리에 민정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민정의 사무실 안은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한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부러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려 거드름을 피우며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오는 사내, 바로 한상우 변호사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오만한 걸음걸이와 차가운 눈매는 민정의 기억 속에 낙인처럼 찍혀 있었습니다. 한상우, 내가 결국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왔구나. 민정의 나직한 혼잣말에는 뼛속까지 시린 복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시장 상인들을 향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협상을 위해 내려왔다는 그의 말은 상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상우가 영자씨네 국밥집 앞에 멈춰섰을 때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씨는 가게 앞을 지나던 상우를 보며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다고 상우의 눈에는 사람에 대한 예우보다는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국밥집 간판을 빤히 쳐다보더니 영자 씨에게 다가와 정중한 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태웅 검사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인가요? 태욱이하고는 연수원 동기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상우의 입에서 나오자 영자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행주를 꽉 쥐며 상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우리 태욱이를 아세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우리 시장을 허물겠다고 앞장서는 거요? 내 자식이 살아있었다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로 이 가게 안 내줬을 거요.
영자 씨 의호통에도 상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세상이 변했습니다. 태욱이는 이미 사라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보상금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고집 피우시고 도장 찍으세요. 그때 민정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시장 바닥을 울렸고 민정은 상우와 영자 씨 사이를 가로막으며 섰습니다. 상우는 갑자기 나타난 미모 이어 변호사를 보며 흥미롭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상우 변호사님, 여기서 무슨 결례입니까? 아주머니가 불쾌해하시는데 당장 사과하고 물러나시죠. 민정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 송곳처럼 상우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상우는 민정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시장통을 지킨다는 그 유명한 민정 변호사님이신가? 미인이라더니 정말이군요. 하지만 변호사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죠. 여기는 비즈니스 현장입니다. 민정은 상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민정의 머릿속에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낭떠러지 검은 우비를 쓰고 나타나 자신을 강물로 밀어넣었던 그 산에 추락하던 순간 민정의 손에 걸려 찢어졌던 상우의 소매자락과 그 안에 새겨져 있던 독특한 무늬의 손목시계. 민정은 지금 상우의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정판 시계였습니다. 역시 너였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악마가 바로 너였단 말이지. 민정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상우의 멱살을 잡고 진실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민정은 필사적으로 이성을 찾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그를 파멸시켜야만 했습니다. 민정은 차갑게 웃으며 상우에게 대꾸했습니다. 비즈니스요? 도둑놈들과 짜고 치는 계약이 비즈니스라면 저는 그걸 범죄라고 부릅니다. 아주머니 건드리지 마세요. 제 인내심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상우는 민정의 기세에 눌린 듯 멈칫하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습니다. 재밌군요.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상우가 떠난 뒤 영자 씨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나 때문에 변호사님까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오?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민정은 영자 씨의 손을 꽉 맞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저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실이 무서운 법이에요. 제가 반드시 이 시장과 아주머니 지켜드릴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정은 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위에 엎드려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상우를 보는 순간 온몸이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 사무장이 걱정스럽게 다가와 민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한상우 그놈이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민정은 고개를 들어 오 사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정의 눈에는 살기 어린 투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오 사무장님 확인했어요. 5년 전 저를 밀었던 놈 한상우가 확실해요. 그놈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 제가 추락할 때 잡았던 그 시계랑 똑같아요. 오 사무장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민정의 과거를 모두 아는 유일한 조력자인 그녀에게도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 이번 재개발 사업도 처음부터 변호사님을 노리고 계획된 걸까요? 민정은 차갑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장을 노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민정은 오 사무장에게
상우와 건설사 사이의 검은 커넥션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상우, 내 놈이 저지른 죗값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차고 있는 그 시계가 내 수위를 채우는 족쇄가 되게 해주마. 민정의 복수심은 이제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정교한 계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태욱 시절의 인맥을 동원해 상우가 과거에 덮어버렸던 사건들을 하나씩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우가 거물급 정치인과 결탁해 거액 의뒷돈을 챙겼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편 영자 씨는 민정이 준 따뜻한 위로 덕분에 기운을 차리고 다시 국밥솥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동생 강철구가 도련님답지 않게 조용해진 것이 더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철구는 상우의 지시를 받고 시장 상인들을 이간질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민정 변호사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서울에서 무슨 죄를 짓고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압니까? 괜히 저 여자 믿다가 보상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면 책임질 거예요? 철구의 선동에 상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고 하나둘씩 민정에게서 등을 돌리는 상인들이 생겨났습니다. 영자 씨는 철구 이행패에 맞서 싸웠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련님, 제발 그만 좀 해요. 민정 변호사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영자 씨의 오열에도 철구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정은 이 모든 상황을 사무실 창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알았습니다. 상우가 자신을 고립시키기 위해 시장 상인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우의 비열한 수법이 민정 의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한상우,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돈으로 사려 한다면 나는 진실로 내 놈의 심장을 꿰뚫어 주마. 민정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욱 시절 비밀리에 관리해온 건설사 비리 장부의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상우는 물론이고 그를 지원하는 거대 권력까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를 심판하기 위해 목숨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태우가 민정 변호사 좀 도와줘라. 저 착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내가 어딘가에서 꼭 지켜줘야 한다. 영자 씨의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시장의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의 가게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아들 태우기가 다하지 못한 정의를 딸 민정이 완성하겠다고요. 복수의화신이 된 민정과 탐욕의화신이 된 상우. 두 사람이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은 이제 막막이 올랐습니다. 5년 전 차가운 강물 속에서 시작된 비극이 이제 뜨거운 시장통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민정 변호사, 당신 정체가 뭐야? 왜 자꾸 내 눈앞에서 죽은 강태욱이 보이는 거지?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몰아치는 한상우의 집무실 안에서 상우는 민정의 사진을 책상 위에 내팽개쳤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강물에 밀어 넣었던 태욱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했는데 시장통에 나타난 적의 지배한테서 왜 자꾸 태욱의 냄새가 나는 걸까요? 상우는 자신의 기억력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국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3번 치는 습관, 법조문을 외울 때 입술을 실룩거리는 그 작은 버릇까지 민정은 태욱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 죽은 태욱이가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면 저 여자는 태욱이랑 피가 섞인 혈육이 분명해. 상우 이 눈빛에 비열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만약 민정이 태욱의 숨겨진 누이나 동생이라면 영자 씨와 유전자가 일치할 것입니다. 상우는 비서를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민정의 사무실에 침입해서라도 그녀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악마의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 시장통 영자 씨네 가게는 오늘도 매운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자 씨는 국밥솥을 저으면서도 자꾸만 옆집 민정의 사무실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어제도 자신을 위해 철구와 싸워준 민정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 예쁜 아가씨가 왜 자꾸 자식처럼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로망이 났나 봐. 생판남인 변호사님을 보고 우리 태우기 생각을 하니 원. 영자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가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정의 사무실 앞에서 수상한 남자들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정이 잠시 시장상인연합회 회의에 간 사이 상호 이사주를 받은 사내들이 열쇠 수리공으로 위장해 민정이 사무실로 잠입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기요, 누구신데 남이 사무실 문을 따려고 해요? 영자 씨가 달려가 소리쳤지만 사내들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변호사님이 열쇠 잃어버렸다고 문 좀 따달라고 해서 온 거예요. 신경 끄고 가던 길 가세요. 영자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꼈습니다. 민정은 항상 열쇠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가방 안에 소중히 보관하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영자 씨는 곧장 민정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순간 사내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자 씨는 그들을 막으려다 바닥에 밀쳐졌고 사내들은 민정이 개인 공간을 샅샅이 뒤져 칫솔 과빗에 묻은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민정과 오 사무장은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고 넋을 잃었습니다. 영자 씨는 무릎이 깨진 것도 모른 채 민정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변호사님, 미안해요.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저놈들이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변호사님 물건을 가져갔어요. 머리카락이랑 칫솔 같은 걸 왜 가져간대요? 민정은 영자 씨의 깨진 무릎을 보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단번에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상우는 민정이 영자 씨의 딸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이 태욱이라는 사실을 들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 사무장님, 상우가 드디어 움직였어요. 제 유전자를 영자 아주머니랑 대조해 보려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저는 끝이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 사무장은 민정의 손을 꽉 잡아주며 냉철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상우가 검사기관에 샘플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해요. 제가 검사센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샘플을 바꿔치기 하거나 결과값을 조작해야 합니다. 민정은 복수심에 불타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상우가 판놓은 덫에 오히려 상우를 빠뜨려야 했습니다. 민정은 오 사무장과 함께 긴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상우의 비서가 샘플을 들고 가는 경로를 파악하고 중간에 갖자 샘플과 바꿔치기 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정신없는 와중에도 영자 씨가 걱정되어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영자 씨는 가게를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민정의 파우치를 발견하고 주워둔 상태였습니다. 민정이 들어오자 영자 씨는 반갑게 맞이하며 파우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소동 피울 때 이것 떨어뜨렸나 봐요. 내가 주워놨어요. 민정은 파우치를 받으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파우치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민정이 5년 동안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놓지 않았던 태욱의 검사 인간 반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의 눈이 반지에 머물렀습니다. 영자 씨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자신이 태욱이가 검사 임용될 때 전 재산을 털어 맞춰 주었던 반지 안쪽에 나의 자랑 강태욱이라고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으니까요. 변호사님, 이 반지, 이게 왜 여기에 있어요? 이거 우리 태욱이 반지인데. 우리 아들이 검사 됐을 때 내가 해준 반지인데. 영자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영자 씨는 반지를 꺼내 안쪽 이 글자를 확인하고는 비명을 지르듯 오열했습니다. 태우가, 변호사님 말 좀 해봐요. 이거 우리의 반지가 맞아요. 당신 우리 아들 어디 있는지 알지? 이거 어디서 났어? 민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보다 더 무서운 정체 탄로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의 피 맺힌 절규 앞에서 민정은 차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실을 말하면 영자 씨는 상호 이표적이 될 것이고 모든 복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이거 제가 예전에 태욱 씨 사건 조사할 때 강가에서 발견한 거예요. 아주머니가 슬퍼하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리고 가지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아주머니. 민정이 가슴 아픈 거짓말에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반지를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유품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영자 씨는 민정이 자신의 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들을 향한 그리움의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민정은 그런 엄마를 안아주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저 악마 같은 놈들 전부 다 무릎 꿇리고 그때 내가 태욱이라고 엄마 딸 민정이라고 말할게. 다음 날 한상우는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날아온 봉투를 들고 승전보를 울리듯 민정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요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 변호사 아니 강태욱 의누이인지 뭔지 모를 당신.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거든. 상우는 서류를 민정의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민정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사무장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샘플을 바꿔치기 했던 극임박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상우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민정을 조롱했습니다. 영자 아주머니랑 당신 친자관계 성립이라고 적혀 있겠지? 당신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내가 당신을 어떻게 파멸시킬지 기대해도 좋아. 하지만 서류를 확인한 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검사 결과 최영자와 민정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이건 분명히 조작이라고. 상우는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민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정이 눈빛에는 태욱 시절 죄인을 심판하던 그 서슬퍼런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상우 변호사님, 남이 머리카락 훔쳐다가 이런 짓이나 하고 변호사법 위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내가 당신 고소장 써줄까? 아니면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할래? 민정의역공의 상우는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정은 그런 상우를 보며 속으로 통쾌한 함성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지를 발견한 영자 씨가 이제는 매일같이 민정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아들의 행방을 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아들이 반지를 목걸이로 만들어 목에 걸고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태욱이 이 반지 발견된 곳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내 새끼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어. 변호사님이 우리 태욱이 마지막 본 사람 같아서 그래. 영자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민정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진실과 거짓 사이, 그리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민정은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상우는 민정을 향한 의심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영자 씨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민정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시장통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가슴팍에 아들이 반지 목걸이를 꽉 움켜쥔 채 오늘따라 유난히 시끄러운 시장 골목을 내다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자꾸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는 비명 섞인 소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가게 밖으로 나갔을 때 시동생 강철구가 종이 뭉치를 한아름 들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철구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비열한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쇼. 우리 형수님네 금쪽 같은 아들 태우기가 죽은 게 아니라 가시나가 돼서 돌아왔대요. 저 옆집 민정 변호사가 사실은 고추 떼고 가시나된 강태욱이라니까요. 철구 이 외침과 함께 하얀 종이들이 시장 바닥에 눈송이처럼 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민정 위성 전환 수술 기록과 과거 태욱 시절의 사진이 민정의 현재 얼굴과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환자명 강태욱, 수술명 성전환 재건술이라는 글자가 영자 씨의 눈에 화인처럼 박혔습니다. 영자 씨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린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영자 씨를 후벼 팠습니다. 아이고, 저 집 검사 아들이 가시나가 됐다고? 세상 천지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조상님이 노하시겠네. 하는 수군거림이 영자 씨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도련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태우기가 왜 가시나가 돼? 우리 애가 어디 있는데 저런 가짜 종이를 뿌려. 영자 씨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미친 듯이 긁어 모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철구는 영자 씨의 손을 발로 차며 더욱 악랄하게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아직도 꿈 깨지 못했어요? 저 옆집에서 형수님한테 딸 노릇하던 저 변호사가 바로 태욱이라니까. 전현이 조상을 배신하고 몸뚱이를 고쳐서 나타난 거야.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민정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정은 시장 바닥에 흩뿌려진 자신의 수술 기록과 그것을 품에 안고 오열하는 엄마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목숨 걸고 지켜온 비밀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엄마 앞에 까발려진 것입니다. 상우는 저 멀리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세상 이눈과 입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이, 민정 변호사. 아니, 태우가. 너 왜 말이 없어? 이거 내 수술 기록 맞잖아. 내 어미 앞에서 한 말씀 해보시지. 철구의 도발에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민정에게 쏠렸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다리로 영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자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민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정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영자 씨는 민정이 눈가에 맺힌 이슬과 오묘하게 닮은 태욱의 눈빛을 발견하고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우리 태욱이가 왜 가시나가 돼? 내 새끼 장가 보내서 손주 봐야 하는데 왜 가시나가 돼서 내 앞에 나타나? 영자 씨는 민정 이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정은 대답 대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침묵이 곡긍정임을 깨달은 영자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민정은 쓰러진 영자 씨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민정을 돕기는커녕 마치벌레를 보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구, 징그러워라. 아들이 딸이 되다니 천 벌 받을 짓이지. 하는 냉담한 말들이 빗방울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영자 씨의 슬픔을 아는지 장대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빗속에서 영자 씨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민정이 얼굴을 타고 내려왔지만 그건 비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죽음이 문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그 길이 오늘 이렇게 엄마의 심장에 대못을 박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산 소호흡기를 낀 영자 씨를 보며 민정은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사무장이 달려와 민정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사무장님, 저 때문에 엄마가 죽게 생겼어요. 내가 그냥 죽었어야 했나 봐요.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 민정의 자책 섞인 절규가 조용한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비볐습니다. 따뜻했던 엄마의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강철구는 한상우를 만나 장금을 챙기며 히히덕거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민정 변호사 사무실 앞에 변태는 물러가라, 조상 배신자 꺼져라 하는 빨간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5년 동안 영자 씨를 도와왔던 시장의 인심은 성전환이라는 낯선 단어 앞에서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몇 시간 뒤 영자 씨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엄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영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부축하는 민정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마. 너 누구야? 너 정말 내 아들 태욱이야? 영자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와 배신감은 민정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야. 태욱이야.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지켜주려고 이렇게라도 해서 돌아온 거야. 민정의 고백에 영자 씨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엄마야? 내 아들 태욱이는 5년 전에 죽었어. 내 아들은 검사고 늠름한 사내 자식이었어. 저런 가시나 같은 년이 내 자식일 리가 없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영자 씨의 절규에 병실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민정은 병실 밖으로 쫓겨나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민정은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살고 싶어서, 엄마 보고 싶어서 살아 돌아온 게 그렇게 큰 죄야?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민정이 피 맺힌 외침이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이광경을 지켜보던 상우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시장 사람들 선동해서 이주동에서 전부 다 받아내고 저국밥집부터 당장 철거해버려. 이제 지켜줄 아들도 딸도 없으니까. 민정은 빗속에서 정신없이 달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칠해진 빨간 글씨와 영자신의 가게 앞에 세워진 철거, 장비들을 보았습니다. 민정은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부정해도 자신은 엄마를 지켜야 했습니다. 민정은 철거 반원들 앞에 막아섰습니다. 빗물에 젖은 민정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다시 과거의 검사 태욱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어디 한번 건드려봐.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가게 한 조각도 못 가져가. 당신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내가 다 알아. 한상우한테 전해.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라 내 목숨 걸고 싸워주겠다고. 민정이섯을 펄은 기세에 철거 반원들이 멈칫했습니다. 민정은 빗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고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민정은 국밥 진문고리를 꽉 쥐었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영자 씨는 목에 걸린 아들이 반지를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우가, 내 새끼 태우가, 왜 이런 모습으로 왔니?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게 두지. 왜 이런 천벌받을 모습으로 왔어? 영자 씨의 통곡이 밤이 깊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사라졌던 아들이 딸이 되어 나타난 기막힌 현실 앞에서 모녀의 운명은 이제 가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폭풍 우치는 시장 통이밤, 민정 의작은 어깨 위로 세상의 모든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아들도 아닌, 딸도 아닌, 오직 엄마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침대의 하얀 천장은 영자 씨에게 마치 거대한 수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영자 씨는 눈을 뜨자마자 곁을 지키고 있던 민정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듬직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얼굴은 영자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가 깨어난 걸 보고 서둘러 물컵을 챙기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요? 물 좀 마셔봐요. 민정이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영자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민정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영자 씨는 숨을 몰아쉬며 병실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리 가.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내가 누군데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내 아들 태우기는 어디 가고 내년이 내 앞에서 연기를 해. 영자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민정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쏟아진 물을 손으로 닦아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야. 태욱이야. 5년 전 그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어서 살았어. 얼굴 고치고 몸 바꾸고 이름까지 버렸지만 나 엄마 새끼인 건 변함없잖아. 제발 나 좀 봐줘 엄마. 민정이 피 맺힌 호소에도 영자 씨는 귀를 막고 비명을 찔렀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은 검사야. 나라에서 제일 까는 인재였고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어. 저런 가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놓은 건 너야.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왜 나타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당장 나가. 내가 이 병실에 있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니까. 영자 씨의 서슬퍼런 호통에 민정은 결국 병실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민정은 병원복도 차가운 벽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묶고 오열했습니다. 5년 동안 꿈에 그리던 엄마였는데 막상 정체를 밝히고 나니 돌아온 건 따뜻한 품이 아니라 지옥 같은 거부였습니다. 오사무장이 달려와 민정을 일으키려 했지만 민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자 씨는 기어코 퇴원을 강행했습니다. 민정이 준비한 차를 거부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를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이유 지정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 때문에는 변태 집안 조상 배신자라는 빨간 글씨가 도배되어 있었고 시장 사람들은 영자 씨를 보자마자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저 집 구석 망조가 들었네. 검사 아들 뒀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더니 결국 가시나가 돼서 돌아와? 조상님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어.
과일 가게 박춘삼 씨조차 영자 씨의 시선을 피하며 가게 안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평생을 읽어온 삶이 터전이 한순간에 오물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시동생 강철구는 이때다 싶어 시장 한복판에서 확성기를 들고 떠들어댔습니다. 여러분, 저 집 국밥 먹으면 큰일 납니다.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 남자놈이 여자가 돼서 나타나? 저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야. 당장 우리 시장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영자 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는 아들 태욱의 영정 사진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사진 속 늠름한 아들을 보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태욱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가 너 하나 보고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너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서 나를 만인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 이럴 거면 그냥 죽어서 오지 말지. 왜 살아와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영자 씨는 가게 바닥을 뒹굴며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싱크대 및 구석진 곳에 민정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정이 변호사 사무실을 옆에 차리고 밤마다 몰래 가게를 들러 영자 씨를 위해 챙겨두었던 약들과 영양제, 가리고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민정이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써내려간 일기장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10일. 오늘은 수술을 결정했다. 무서워서 잠이 안 온다. 하지만 이대로 남자로 살다가는 정말 죽어버릴 것만 같다. 태우기로 살았던 30년은 나에게 감옥이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 살고 싶어서 그래. 사람답게 나답게 단 하루라도 숨 쉬며 살고 싶어서 이런 선택을 해. 엄마가 나를 보면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살아서 엄마 옆에 있고 싶어. 영자 씨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일기장장마다 얼룩진 눈물 자국이 민정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3일. 오늘 드디어 엄마 가게 옆에 사무실을 열었다. 엄마 얼굴을 보니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엄마 손등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태욱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지금은 안 된다. 한상 우구놈이 엄마까지 노릴 게 뻔하니까. 엄마, 내가 민정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를 지켜줄게. 아들 태욱이는 죽었지만 딸 민정이가 엄마의 평생 보디가드가 돼줄게. 영자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자식이 남자로 살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성별까지 바꾼 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왔다는 진실이 영자 씨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내 새끼 태욱이가, 아니 민정이가 이렇게 힘들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검사 아들 됐다고 자랑만 하고 살았네.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M이라는 년이 장가가라고 복가되기만 했어. 영자 씨는 민정이 준비해둔 영양제병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 시각 민정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우는 민정이 과거를 무기로 상인들을 협박해 이미 주동의서를 거의 다 받아낸 상태였습니다. 상우는 민정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정 변호사, 아니 태우가. 이제 그만 포기해. 내 어미도 너를 버렸고 시장 사람들도 너를 괴물로 보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시장을 지켜? 내일이면 내 국밥집부터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거야. 민정은 눈을 부릅뜨고 상우를 노려보았습니다. 한상우, 내 놈이 아무리 나를 괴물로 만들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아. 내 놈이 5년 전 나를 강물에 밀고 건설사 비리를 은폐했던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일 법정에서 내가 했던 그 악마 같은 짓들 만천하에 공개해줄게. 나 죽어도 이 시장은 못 가져가.
민정이 기세에 상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봐. 누가 내 말을 믿어줄지 기대되는군. 성전환한 변태 검사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 상우가 떠난 뒤 민정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전의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은 철구인 줄 알고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철구가 아니라 하얗게 질린 얼굴이 영자 씨였습니다. 영자 씨의 손에는 민정의 일기장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엄마를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욕을 들어야 하나 아니면 나가라고 소리쳐야 하나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영자 씨는 민정에게 다가가더니 말없이 민정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딱딱한 엄마의 손등이 민정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태우가, 아니 민정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 못난 애미가 그것도 모르고 너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미안하다. 내 새끼 얼마나 무서웠니?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혼자 견뎠어?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민정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정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웠어. 엄마가 나 버릴까봐 제일 무서웠어. 나 그냥 엄마 딸로 살면 안 돼?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돌아온 거야. 영자 씨는 민정을 꽉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 딸이야. 내가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때?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고 내 옆에 있는 게 축복인데. 이예미가 미쳤었나 봐. 남들 눈이 무서워서 내 자식 가슴을 도려냈어. 미안하다 민정아, 정말 미안하다. 모녀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영자 씨는 민정 이 눈물을 닦아주며 강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일 재판 있지? 이예미가 같이 갈게. 누가 내 딸더러 괴물이라고 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내 자식 건드리는 놈들, 내가 국밥솥에 삶아버릴 테니까 너는 당당하게 싸워. 알겠니? 영자 씨의 말에 민정은 다시 세상을 살아가림을 얻었습니다. 이제 민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인 엄마가 민정의 손을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통은 재판장으로 향하는 민정과 영자 씨를 보기 위해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철구가 또다시 시비치를 걸려 했지만 영자 씨는 철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놈아, 내 자식이야.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한 번만 더 민정이더러 괴물이라고 씨부리면 내가 내 놈 혓바닥을 뽑아버릴 줄 알아. 영자 씨 카리스마에 시장 사람들은 압도당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정은 영자 씨의 손을 꽉 잡고 당당하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는 이미한 상우가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피고인석이 아니라 원고석에 앉아 상우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한상우, 오늘이 내가 변호사로 불리는 마지막 날이 될 거야. 5년 전 강물에 던진 건 내가 아니라 내 놈이 양심이었어. 이제 그 죄값 달게 받아. 민정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 씨는 방청석에서 민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마지막 막이 올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딸을 찾은 기쁨으로 그리고 거대학을 심판하려는 정의의 칼날이 한상우의 목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태우기는 사라졌지만 이제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딸 민정이가 있다고. 그리고 그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악마보다 더독해질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정은 5년 동안 모아온 한상우와 건설사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상우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진실의 힘은 성별 이벽보다 높았고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법전보다 강력했습니다. 한상우 변호사님, 당신이 5년 전 강물에 던져버린 건 강태욱 검사가 아니라 당신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습니다. 이제 그 죄가 이장부와 함께 법의 이름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법정 안에 민정이 날카로운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상우는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민정이 내민 비밀장부를 쳐다보았습니다. 5년 전 태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건설사로부터 받은 뒷돈의 흐름이 민정이 치밀한 조사 끝에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3번 울렸고 상우는 그 자리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내 새끼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싶어 영자 씨의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민정과 영자 씨를 기다리는 건 차가운 비난이 아니라 상인들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강철구의 선동해소가 민정을 괴물이라 손가락질했던 상인들은 진실이 밝혀지자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과일가게 박춘삼 씨가 제일 먼저 다가와 영자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자 씨, 정말 미안해. 우리 가잠시 눈이 멀었었어. 민정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 벌써 포크레인에 다 밀렸을 텐데 우리 가정말 죽을 죄를 졌어. 영자 씨는 춘삼 씨의 손을 맞잡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라며 모진 세월 견뎌온 여장부답게 상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영자 씨의 가게를 뺏으려 했던 시동생 강철구는 사문서 위조와 절도 혐의로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철구는 마지막까지 형수님, 한 번만 살려주쇼 라며 악을 썼지만 영자 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중앙시장에서는 전무후무한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영자 씨가 시장 상인들 전부를 초대해 국밥을 무료로 대접하는 이른바 골든벨을 울린 것입니다. 국밥집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 2개가 펄펄 끓어오르고 구수한 고기 냄새가 시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영자 씨는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민정과 나란히 섰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모이자 영자 씨는 맥주박스 위에 올라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라고 했습니다. 다들 옆집 민정 변호사님 아시죠? 처음에는 변태니 괴물이니 말들도 많았지만 이 사람이 사실은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입니다. 영자 씨의 폭탄 선언에 시장통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5년 전 사라진 우리 태욱이가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엄마 보고 싶어서 몸뚱이 고치고 이름 바꿔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이고 우리 시장을 지켜준 영웅인데 이제부터 누가 우리 딸 민정이더러 괴물이라고 하면 내가 그놈 혓바닥을 뽑아버릴 거니까 다들 똑똑히 들으쇼. 오늘부터 민정이는 내 하나밖에 없는 효녀딸입니다. 영자 씨의 사자우 같은 외침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김할머니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옳소. 자식이 살아 돌아온 게 최고지. 민정 변호사 예쁘기만 하네. 라고 소리치자 상인들도 민정 변호사님, 우리 시장의 딸입니다. 라며 환호했습니다. 민정은 엄마의 당당한 고백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상인들을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강태욱은 없지만 엄마의 딸 민정으로 이 시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늙어가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민정에게 국밥 한 그릇을 가득 말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정이 제일 좋아하는 들깨가루 3숟가락을 듬뿍 넣은 해장국이었습니다. 민정아, 많이 먹어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배고프고 외로웠니? 이제는 이 엄마가 매일 아침 뜨뜻한 밥 차려줄 테니까 딴 생각 말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 민정은 엄마가 준 국밥을 한 술 크게 떠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5년의 상처가 딸을 얻은 오늘의 행복으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자 씨와 민정은 태욱이 실종됐던 그 강가를 찾았습니다. 영자 씨의 목에는 여전히 태욱의 임관 반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태욱이라는 이름이 청년을 그 강물에 완전히 흘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태욱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내가 다 하지 못한 정의는 이 누나가, 아니 이 딸내미가 다 해결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는 이제 내가 책임질게. 영자 씨는 목에 걸고 있던 반지를 꺼내 민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아들이 준 게 아니라 내 딸 민정이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엄마가 주는 선물이야.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니까. 민정은 엄마가 끼워준 반지를 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민정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실력 있는 변호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1년 뒤 중앙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재개발의 위협은 사라졌고 상인들은 민정의 도움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해 더 부유해졌습니다. 영자 씨 국밥집 옆에는 여전히 민정법률사무소가 성업 중이었고 사무실 앞에는 상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국밥집 사장님이자 변호사 엄마로 시장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박춘삼 씨는 매일 아침 제일 싱싱한 과일을 영자 씨네 가게 앞에 몰래 두고 갔고 영자 씨는 그런 춘삼 씨에게 국밥 한 그릇을 덤으로 주며 묘한 핑크빛 기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민정은 퇴근 후 영자 씨와 함께 시장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정을 볼 때마다 민정 변호사님, 오늘도 예쁘네. 라며 인사를 건넸고 민정은 싹싹하게 화답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런 딸이 팔짱을 꽉 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정아, 이번 주말에 선 한번 보지 않으련? 엄마 친구 아들이 변호사라는데 우리 딸 보더니 첫눈에 반했다더라. 영자 씨의 농담 섞인 제안에 민정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겨우 자유를 찾았는데 무슨 선이야? 나 평생 엄마 옆에서 효도하면서 살 거라니까. 모녀의 웃음소리가 노을지는 시장 골목에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를 메운 건 딸과의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알 수가 없다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늘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말이죠. 아들이든 딸이든 결국 자식은 부모의 심장이고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영자 씨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상의 편견 앞에서 내 자식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까지 껴안고 새로운 가족이 되시겠습니까? 영자 씨와 민정은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은 성별의 벽을 넘고 진심은 세상의 편견을 이긴다는 사실을요. 오늘 밤도 영자 씨네 국밥집 불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법전을 펼치는 딸과 그 딸을 위해
뜨끈한 국밥을 말아내는 어머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중앙시장의 행복한 웃음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잊었나 싶으면 또 꿈에 나온다던 아들 태우기는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웃고 있는 딸 민정이가 있기에 영자 씨의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숨어. 엄마 딸로 당당하게 살 거야. 민정이 그 약속이 영자 씨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습니다. 남겨진 국화 한 송이처럼 시들었던 영자 씨의 마음이 이제는 활짝 핀 장미꽃처럼 붉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앞날에 늘의 쌀만 가득하기를 빌어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